오디오 싱크 맞춥니다. 하나, 둘, 셋. 뭐야, 저 밖에. 자, 반장. 인사할까요? 자, 여러분, 오늘 수업의 제목은 바로 너희들도 피가 있고 뼈가 있다면 입니다. 여러분이 피가 있고 뼈가 있다면 이 수업을 집중해서 들어줘야 됩니다. 왜냐면은 우리들을 위해서 열심히 싸워준 분들이 이야기를 이번 시간에 할 거거든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위안부 할머니 그리고 군함도 강제징용 노동자들 등등 일제강점기의 많은 피해자분들을 봤었죠. 이번에는 우리가 가만히 당하고 있지만은 않는다는 것을 얘기해 주도록 할 겁니다. 1930년대부터 45년까지의 독립군 활동 그리고 의거 활동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할 건데요. 먼저 독립군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의거 활동을 얘기해 보도록 할 겁니다. 알겠나요? 네. 자, 그럼 한번 지도를 보도록 합시다. 지금 현재 저기 지도에 우리나라 그리고 중국이 그려져 있죠. 그리고 빨간색 선이 중간에 쫙 그어져 있네요. 저기 뭐라 적혀 있나요? 만리장성이라 적혀 있습니다. 저 만리장성 기준으로 북쪽을 만주라 부르고요. 남쪽을 뭐라 부르고 있어? 본토 관내라 적혀 있죠. 그렇게 해서 우리는 독립군들의 싸움터를 우리가 두 개로 나눠볼 거예요. 만주와 본토로. 일단 만주에서는 지금 현재 한국 독립군이랑 조선혁명군이 있는 거 보이나요? 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1920년대에 3부 조직하잖아요. 그게 두 가지로 이제 합쳐지게 되는데 혁신의회와 국민부로 합쳐지게 됩니다. 그게 그대로 이어져 온 게 저 한국독립군과 조선혁명군입니다. 혁신의회가 있었는데 이 혁신의회에 있는 한국독립당이라는 게 있어요. 그 한국독립당에서 만든 군대니까 군대 이름이 한국독립군이 되는 겁니다. 같은 의미로 국민부에 있는 조선혁명당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러면 그 당에서 군대를 만들면 이제 그 군대의 이름이 조선혁명군이 되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이 두 군대가 만주 지역에서 열심히 싸워줬어요. 그런데 보면은 그 둘 말고도 왼쪽에 또 어떤 군대가 있나요, 지금? 중국군이 보이죠? 아, 중국이 우리랑 한편이 돼서 싸워준 겁니다. 왜냐면은 당시 일본이 중국을 두드려 패고 있었으니까. 일본은 중국과 우리 모두의 공동의 적이었고, 그래서 중국과 우리가 힘을 합쳐서 연합작전을 펼치게 되는데 그거 바로 뭐라 부르냐면 한중연합작전이라 부르게 되는 겁니다. 당시 중국과 우리는 한편이었어요. 이 전투에 나서는 사람들의 각오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까요? 한국 독립군의 지청청 장군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싸우다 지치면 만주벌판을 베개 삼아 죽을 것을 맹세합니다. 양세번 선생님은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요. 여러분 손 한번 들어볼래요? 오른손. 다 같이 오른손 들어봐요. 양세봉 장군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를 따라 생명을 각오하는 동지들은 손을 들어주십시오. 내리는 건 누구든 왜 내리는데 이걸. 지청청도 그랬고 양세봉도 그랬고 둘 다 뭐를 바치겠다는 각오로 싸운 겁니까? 목숨까지 걸고 싸웠던 겁니다. 그렇게 열심히 싸워준 게 당시 독립군들이었어요. 그래서 한중연합작전에서 나름대로 성과를 거두게 됩니다. 보면은 한국 독립군은 쌍성모 전투, 대전자령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고요. 조선혁명군은 영릉가 전투, 흥경선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안타까운 점은 일본이 힘이 당시에 너무 셌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중에는 우리 독립군이 이제 남쪽으로 밀려나게 되기는 합니다. 보면 지금 화살표 보이나요? 아래쪽으로? 30년대 중반에 이동하고 적혀있죠? 저게 한국 독립군이 남쪽으로 이제 이동하는 모습이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하면 됩니다. 한국 독립군은 남쪽으로 이동을 했는데 조선혁명군은 그 자리에 그대로 남아가지고 오른쪽에 있는 동북항일연군이랑 연합을 해서 끝까지 싸우다가 저 자리에서 이제 최후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동북항일연군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부대랑 손을 잡고 국내 진공작전을 펼치게 됩니다. 한마디로 한반도에 있는 일본 사람들을 몰아내고자 하는 그런 큰 작전을 세웠던 거죠. 안타깝게도 실패로 돌아가긴 했지만. 그래서 저기 있는 모든 군대들이 열심히 싸워줬으니까 여러분이 저 군대를 모두 다 외워야 된다는 겁니다. 당연히. 알겠죠? 시험 문제 다 낼 겁니다. 자, 이제 만리장성 남쪽으로 가봅시다. 만리장성 아래로 내려가면 본토가 보이죠? 당시 중국 본토에도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있었는데요. 그 독립운동가들이 뭉쳐가지고 조선민족혁명당이란 걸 만들어요. 그리고 그 당의 중심이 있었던 게 바로 이 사람입니다. 김원봉이라 해서 의열단의 리더입니다. 영화 암살에서 전지현, 하정우 나오죠? 그 사람들이 리더예요. 1920년대에 의열단을 이끌던 김원봉은 1930년대에 이제 아예 군대를 만들어버립니다. 그때 만들었던 군대가 바로 조선의용대였어요. 조선의용대가 주로 하는 역할이 뭐냐면요. 후방교란, 스파이 작전, 일본군 포로 신문, 심리전 등등. 뭔가 들어보니까 느낌이 전면전 느낌은 아니죠?
그래가지고 약간 전략적으로 뒤를 도와주고 이제 기습을 하는 그런 느낌의 부대가 바로 조선 의용대였습니다. 근데 또 그 와중에 나는 일본군과 전면전으로 맞닥뜨려서 싸우고 싶어 이런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일부 화북 지방으로 떨어져 나와가지고 조선 의용군이라는 부대를 만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생각해 봅시다. 조선 의용군이 떨어져 나오니까 조선 의용대의 힘이 어떻게 되겠어요? 조금 약화되겠죠? 그래서 이 친구들이 어떻게 하냐면은 다른 부대랑 합치게 되는데 그때 어디에 합류하냐면 한국 광복군에 합류를 하게 됩니다. 이 한국 광복군은 그리고 누가 만든 부대냐면요. 바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만든 부대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잊고 있었던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여기서 나오게 됩니다. 자, 지도 한번 볼까요? 중국 상하이에 있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요? 파란색 화살표 봐봐.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막 이동하고 있죠? 어쩌다 저렇게 되는지 우리가 지금부터 얘기해 볼 겁니다. 자,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여러분이 기억하다시피 3.1운동의 결과물로 만들어진 겁니다. 3.1운동 과정에 200만 명이 넘는 백성들이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지만 그 힘을 하나로 모아줄 중심이 부족했고 그래서 그 중심점을 만들기 위해서 정부를 세웠던 게 대한민국 임시정부잖아요. 근데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내분과 일본의 압박으로 인해서 힘이 빠져버리게 됩니다. 나중에 1920년대 가면은 임시정부가 월세를 못 내요. 월세를 못 내가지고 물이 끊기고 전기가 끊깁니다. 나름 한나라의 정부인데 어느 날로 치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있는 청와대에서 물이 안 나는 거야. 난감하죠? 근데 그 위기를 극복하고자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후반전에 투입됐던 감독님이 바로 누구냐면 여기 있는 김구 선생님이 되는 겁니다. 김구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 그런 생각을 해요. 한 사람을 죽여서 만 사람을 살리자. 여기서 한 사람은 뭐를 의미하는 걸까요? 그렇죠. 일본군 앞잡이를 얘기하는 거죠. 일본군 앞잡이를 한 명 죽이면은 10,000명이 넘는 조선인들과 중국인들이 행복할 거라고 김구는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김구가 의거단체를 하나 만들게 된대요. 그게 바로 한인애국단입니다. 수류탄과 총을 들고 일본의 앞잡이를 처단할 청년들을 모집을 하게 된 거죠. 상하이에 있는 청년들 80명이 지원을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그 청년들 중에서는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2명의 인물이 있습니다. 그 2명이 오늘 수업의 핵심 주제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인물은 바로 이분입니다. 누군지 아나요? 그쵸. 이봉창이라는 인물입니다. 이봉창 의사 같은 경우에는 그 이름이 되게 유명하긴 한데 사실 이분은 젊었을 때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전형적인 독립운동가의 모습은 아니었어요. 왜냐면은 이봉창은 젊었을 때 술을 좋아했고요. 여자도 좋아했고요. 도박도 좋아했습니다. 심지어 가장 좋아한 게 뭐였는지 알아요? 일본을 가장 좋아했어요. 독립운동가인데? 그랬습니다, 실제로. 당시에 이봉창은 일본에 대한 동경을 갖고 있었고 그래가지고 일본 오사카를 건너가서 본인 이름을 자발적으로 일본 이름으로 바꿔요. 그리고 일본어도 열심히 연습하고 일본인들의 행동, 말투 모든 것을 따라하기 시작한 거죠. 그렇게 본인이 완벽한 일본인이 되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 아무리 이봉창이 일본인인 척을 해봐도 그 이봉창의 뿌리는 사실 한국인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봉창이 일본에 가서 그렇게 열심히 활동했음에도 일본인들한테 맨날 무시만 받는 겁니다. 취직하자마자 차별받고 아무 이유 없이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 그 갇힌 이유도 한국인이라서. 이봉창이 회의감이 든 거지. 내가 이러려고 일본 왔나 싶어가지고 이봉창이 어떻게 하냐면은 그 길로 중국 상하이로 가서 김구 선생님을 찾아가서 임시정부에 받아주십시오 하고 얘기를 하게 된 거지. 근데 솔직히 여러분이 임시정부 요원이라면 이 사람 보면서 무슨 생각할 것 같아요? 뭐지 얘? 스파이인가? 일본어 왜 이렇게 잘해? 그리고 와가지고 하는 게 술 먹고 여자랑 놀고 뭐야 얘? 독립운동을 향한 진심이 있긴 한 건가? 하면서 당시에 임시정부 요원들이 이봉창을 반대하기 시작해요. 저 사람 내보내야 됩니다. 근데 끝까지 저 이봉창을 믿어줬던 단 한 사람이 바로 김구 선생님이었던 겁니다. 김구 선생님이 이봉창이랑 진지하게 얘기를 해보니까 이 사람이 겉은 가벼웠는데 속에 독립을 향한 진심이 묻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거를 믿고 김구 선생님은 이봉창을 받아주기로 합니다. 이봉창이 자신을 의심하던 임시정부 요원들을 불러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요. 그 사람들에게 호탕하게 술과 고기를 사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술을 마시면서 이봉창이 근데 거기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여러분 근데 일본 황제 죽이기 쉬운데 왜 안 죽이고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실제로 며칠 이후에 이봉창이 김구 선생님이 직접 찾아가서 이런 얘기를 한 거죠. 선생님, 인생의 목적이 쾌락이라면 지난 31년 동안 육신의 쾌락은 대강 맛보았습니다. 술, 여자, 도박, 그 외 등등.
이제는 영원한 쾌락을 꿈꾸며 우리 독립사업에 헌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이봉창의 영원한 쾌락은 뭘 의미하는 걸까요? 그렇죠. 독립, 광복. 그리고 그 독립과 광복을 위해서 내 목숨 바치는 것. 그것이 진짜 쾌락이라고 생각하고 김구 선생님한테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김구 선생님이 이봉창의 그런 의지를 알고 수류탄을 2개 지어줍니다. 그리고 사진을 찍어주는 거죠. 사진을 찍는다는 말인즉슨 이게 아마도 마지막 모습이 될 거라는 걸 여러분은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저 수류탄 2개를 들고 이제 이봉창이 바로 일본 도쿄를 향하게 되는 겁니다. 일본 도쿄에 가서 이봉창이 어떻게 하냐면요. 군대 열병식을 마치고 돌아오는 일본 황제가 타고 있는 마차를 노리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마차가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어. 때마치 이봉창이 기다리고 있던 길목에 정말 다행히도 황제의 마차가 오는 거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마차가 똑같은 모양으로 한 대만 오는 게 아니라 5대가 들어온 겁니다. 수류탄은 2개 있어. 내가 1개를 던지는 순간 일본 경찰들이 난리가 날 테니까 나는 나머지 1개를 못 던질 거야 아마도. 그러면은 확률은 몇 프로? 5분의 1, 20%. 자, 여러분은 의거에 성공할 수 있는지 한번 봅시다. 5개의 마차 중에서 몇 번 마차에 던질 것인가, 수류탄을. 1번 마차 손 1명, 2번 마차에 던지겠다 손 2명, 3번 마차 손 맞네. 3번 마차가. 4번 마차 손 오케이. 5번 마차에 던지겠다 손 오케이. 자, 여러분들 중에서 의거에 성공한 사람이 단 1명 있습니다. 1번 마차. 예상을 못했죠? 다들 예상을 잘 못하잖아. 제일 앞에 있는 마차에 황제가 있을 줄 예상을 못한 거야. 그래서 이봉창은 2번 마차에 던졌거든. 그래서 2번 마차에 던져가지고 37명이 빵 터지면서 부상을 당하긴 했지만 황제는 다치지 않았어요. 결국 이봉창의 의거는 안타깝게도 실패로 돌아간 거죠. 수류탄이 터지자마자 일본 경찰이 범인을 잡으려고 막 돌아다녀요. 그러다가 죄 없는 일본인을 1명 잡아가지고 너 수류탄 던졌지 하면서 그 일본인을 패기 시작한 겁니다. 그거 보고 이봉창이 마음이 약해져요. 그래가지고 이봉창이 고민하다가 거기서 손을 들어. 그리고 얘기하는 거지. 제가 그랬습니다. 사람 좀 대단하죠? 사실 그냥 도망갈 수도 있는 건데. 그렇게 제가 그랬습니다 하고 끌려가는데 웃긴 거는 그렇게 끌려가면서도 특유의 그 트레이드마크인 미소를 잃지 않습니다. 여전히 웃고 있어. 조사받으면서도 웃고 있었대. 실제 사진이에요? 실제 사진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본인은 진짜 영원한 쾌락을 맛봤다고 생각하는 것일지도 모르지. 저 웃음의 의미가. 나는 독립을 위해서 내 목숨을 바쳤다. 이런 느낌일 수도. 그렇게 이봉창은 32살의 나이로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이봉창이 비록 의거에 실패했지만 이게 왜 우리에게 큰 의미를 가지냐면요. 이봉창의 영감을 받고 감명을 받고 이제 또 한 명의 의사가 나타나게 되는데 그게 바로 윤봉길 의사였거든요. 윤봉길 의사가 김구 선생님한테 가서 얘기한 겁니다. 선생님, 저를 이봉창 의사와 같은 일에 써주시기 바랍니다. 김구가 그 얘기를 듣고 또 한 번 이제 청년을 믿고 수류탄과 총을 쥐어주고 사진을 찍어줍니다. 이번에 윤봉길이 향한 곳은 바로 중국 상하이였어요. 당시 중국 상하이에서 일본군이 승리기념 행사를 하고 있었거든. 그럼 그 행사장에 일본군 주요 간부들이 다 모일 거 아니야. 그러면 그 중간에 폭탄 하나만 던지는 걸 성공하면은 일본군 우두머리들한테 큰 피해를 입힐 수 있다라는 생각을 윤봉길은 했었던 거죠. 행사장에 가니까 당시에 이봉창 의거 때문에 많은 일본 경찰들이 이제 감시를 하기 시작해. 그리고 그 행사장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단 2가지 물품만 반입이 허용됐거든요. 그게 바로 뭐였냐면 물통과 도시락이었습니다. 그래서 윤봉길 의사가 들고 간 게 물통 폭탄과 도시락 폭탄이었던 거죠. 행사장 중앙에 윤봉길 의사가 물통 폭탄을 던졌고 그게 폭발하면서 큰 부상과 피해를 입혔던 게 윤봉길 의사였습니다. 당연히 어떻게 되는지는 여러분이 더 잘 알겠죠. 결국은 사형을 당하게 됩니다. 사형을 당하기 전에 윤봉길 의사가 자기 2 아들에게 남기는 유서를 쓰거든요. 근데 그 유서에 그렇게 적혔어요. 내 죽음을 슬퍼하지 말고 너희도 피가 있고 뼈가 있다면 반드시 조선을 위한 용감한 투사가 되거라. 이렇게 적어놓은 겁니다. 본인의 죽음 앞에서도 이제 2 아들에게 나라의 독립을 위한 걱정을 얘기하면서 이제 독립을 누구보다도 진심으로 바라는 그의 마음이 여기에 담겨 있었던 거죠. 그 이봉창 의사는 의거에 실패했잖아요. 근데 윤봉길 의사는 성공한 거죠. 그래가지고 일본은 윤봉길 의사를 참 굴욕적으로 최후를 맞이하게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요. 실제 사진이거든요. 팔다리를 묶어놓고 눈을 지금 어떻게 했나요? 흰 천으로 가렸죠?
저 상태로 그대로 이제 미간에다가 총알을 박아버립니다. 그러면은 그 순간 이제 그 총알이 박힌 구멍에서 피가 나오겠죠? 그러면 윤봉길은 본인이 그렇게도 싫어하던 일본의 일장기를 머리에 달고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참 슬프죠? 저렇게 죽은 윤봉길의 시체를 일본 군들은 어떻게 하냐면은 계단 밑에 묻어버려요. 밟고 지나가라고. 그랬습니다. 윤봉길 의거가 당시에 많은 사람들한테 화제가 되거든요. 특히 윤봉길 의거에 감명받은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중국 최고 지도자 장제스. 장제스가 그런 얘기를 해요. 와, 4억인 중국인이 못한 일을 한 명의 조선인이 해냈구나 하면서 감명을 받아가지고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재정적으로 전폭 지원해주게 되는 겁니다. 임시정부가 다시 살아나게 된 거죠. 그죠? 그래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다시 살릴 수 있었던 거는 윤봉길 의사 덕분이었고, 그 윤봉길 의사에게 영감을 줬던 거는 이봉창 의사였고, 그 이봉창 의사를 끝까지 믿어줬던 건 김구였고, 이 세 명이 있었기 때문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다시 살아날 수 있었던 겁니다. 자, 이후에 임시정부는 먼 길을 떠나게 됩니다. 화살표 보이나요? 윤봉길 의사가 의거에 성공을 하고 나니까 일본의 압박이 거세져요. 그래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항저우, 전장, 창사, 광저우, 류저우, 치장 등등 일본을 피해서 서쪽으로 이동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정착을 한 게 어디였냐면 충칭이었어요. 충칭은 그 당시에 중국의 임시 수도였거든요. 거기서 이제 정부를 다시 재정비하고 김구 중심의 단일 지도 체제로서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리고 충칭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뭐를 발표하냐면요, 대한민국 건국 강령이라는 걸 발표하게 됩니다. 훗날 우리가 광복을 하게 되면 이런 나라를 만들 거야 라고 저기다가 포부를 담아놓은 거죠. 내용도 좋아요. 보면은 조서왕 선생님의 삼균주의를 기초로 하거든요. 삼균주의라 하면 정치와 경제, 교육 이 세 가지가 모두에게 균등한 나라를 의미합니다. 오늘날의 대한민국 이거 가능한가요? 적어도 이때만큼은 대한민국이 그렇게 균등하고 평등하기를 바랬던 겁니다. 내용을 한번 볼까요?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뭐가 좀 어렵죠? 쉽게 해석해 봅시다. 이렇게입니다. 남녀 구분 없이 누구나 정치활동에 참여할 수 있으며 토지를 국가 소유로 하여 불평등을 해소하고 모든 이들이 무료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세상을 꿈꿨던 게 바로 대한민국 임시정부였던 겁니다. 그리고 그 꿈을 현실화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군대가 바로 여기 있는 한국광복군이 되는 겁니다. 이 한국광복군은 대한민국이 광복하기 직전에 최후의 희망이었어요. 왜냐면은 여기 한국독립군 보이나요? 얘네들이 남쪽으로 이동해가지고 한국광복군에 합류를 하거든요. 자, 그럼 생각해보자. 한국광복군은 지금 세 개의 부대가 합친 거잖아. 그만큼 마지막 최후의 어벤져스와 같은 존재였던 겁니다. 이 친구들이 이제 세계 2차 대전에 참가를 해요. 세계 2차 대전에 참가를 해가지고 일본, 독일, 이탈리아에 맞서 싸우고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OSS라는 미국의 단체와 손을 잡게 된다. 이 OSS는 오늘날의 CIA거든요. 그래서 OSS랑 손을 잡고 국내 진공작전을 계획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생각은 뭐냐면은 미국과 손을 잡고 한반도로 쳐들어가서 거기 있는 일본 애들을 다 몰아내고 우리의 손으로 직접 광복을 얻어내겠다라는 큰 포부를 갖고 있었던 거죠. 그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기로 한 날짜가 언제였냐면 1945년 8월 18일이었던 겁니다. 뭔가 좀 이상하죠? 8월 18일? 8월 18일이라 하면 광복 이후잖아. 우리는 날짜를 이 날짜로 세워놨는데 일본이 그 날짜보다 3일 전에 항복을 해버린 거야. 우리의 예상과 다르게. 그래서 이 상황을 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선생님, 그러면은 결국은 미국의 핵폭탄 터뜨려가지고 일본이 항복한 거니까 독립운동가들의 활동은 아무 의미 없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질문을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은 제가 하지 않을 겁니다. 김구 선생님이 대신해 줄 거예요. 한번 볼까요? 자, 그 답변을 하기 위해서 시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겠네요. 이 시계 얘기 들어본 적 있나요? 유명하죠? 윤봉길 의사가 상하이에 가기 직전에 김구 선생님을 만나가지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선생님, 시계가 많이 낡으셨습니다. 제 시계랑 바꾸시죠. 어차피 저는 이 시계를 쓸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 말인즉슨 윤봉길 의사는 이제 본인이 얼마 안 돼서 죽을 거란 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겁니다. 김구 선생님이 시계를 실제로 윤봉길 의사와 바꾸게 되었고, 윤봉길 의사는 본인이 말한 대로 본인이 얼마 남지 않은 그 시간을 독립을 위해서 쏟아바치고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죠? 광복이 된 이후에 김구 선생님이 윤봉길 의사의 시계를 들고 충남 예산으로 찾아가게 돼요. 거기에 누가 있었냐면
윤봉길 의사의 어머님이 계셨거든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가가지고 김구선생님이 이제 시계를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얘기를 하는 거죠. 어머님, 아드님께서 정말 훌륭한 일을 하셨습니다. 아드님 덕분에 광복이 이렇게 빨리 찾아왔습니다. 김구선생님의 답변이 이겁니다. 아드님 덕분에, 윤봉길 덕분에, 뭐 더 크게 보자면은 이봉창 덕분에, 안중근 덕분에, 많은 독립운동가들 덕분에 우리가 광복을 얻을 수 있었던 겁니다. 만약에 일본이 1945년 8월 15일에 항복을 했을 때 그 독립운동가들이 없었다면은 우리는 그때 벌써 일본이 돼 있었을 겁니다. 조선이라는 나라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을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은 우리가 이 사람들의 그 목숨 바친 노력을 무시하거나 가볍게 여겨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혹시라도 몰라요. 나중에 뭐 우리가 또 다른 국가적인 위기에 처할 수도. 그렇게 됐을 때 여러분이 피가 있고 뼈가 있다면 그들과 같은 선택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가능할까요? 모르지 뭐. 그때 와봐야 알겠지. 자, 다음 시간이 일제강점기 마지막 수업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제 부끄러움을 아는 한 시인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할 겁니다. 오늘 수업 여기서 마무리합니다.